번째 세션의 최지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식회사 올빅댓에 현재 소속되어 있고요. 사실 먼저 와서 진행하기 이전에 한국 데이터 엔지니어 모임이라는 단톡방을 만들어주시고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또 여기 이제 물리적인 공간을 제공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천이 비가 쏟아지는데도 비를 뚫고 여기까지 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사실 제가 발표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이렇습니다.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뭐 무슨 업무들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주제로서 이제 길게 있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빅댓이라는 회사를 대부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올빅댓은 2018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이고요. 현재 데이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판교에 있습니다. 판교 중에서 제2판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판교역에서 걸어서 50분이 걸립니다. 네. 아주 뛰어난 곳이죠. 작년에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그리는 수묵화라는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생성형 AI라든지 기타 등등이 이제 지금같이 하지 않는 시절에 이제 몇 가지 튜닝 포인트들을 이용해서 수묵화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이제 수묵화와 관련된 이미지들을 생성하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지금 지난주에 개막한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전라남도 전역에서 진행 중인데요. 이 중에 이제 여기에 이제 저의 작고 귀여운 GPU가 그린 생성 수묵화가 이제 준비됐습니다. 네, 올빅댓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주제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사실 당황하실 것 같아요. 신청을 하셨을 때 데이터 엔지니어 모임인데 수학을 한다는 애가 도대체 몇 분 최적화 뭔 헛소리인가 이런 이야기를 도대체 왜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원래는 이제 주제를 한 서너 개 정도 던지고 이 중에서 적당한 거를 골라주시겠지, 협의를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해서 주제를 여러 개 던졌는데 그게 이제 콘캣이 되어서 저에게 다시 날라온 거죠. 그래서 쉽지 않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비롯해서 앞으로 이 PPT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에서 사용될 용어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봤어요. 데이터 엔지니어링은 뭐냐? 그럼 데이터 엔지니어링 라이프 사이클은 뭐냐? 라고 했을 때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은 뭐 이렇다. 애플리케이션 어딘가에서 생성입니다. 생성해, 처리를 해, 저장을 해, 트랜스폼 해, 서빙을 해, 다시 애플리케이션 들어가서 애널리틱스를 하고 ML을 만들고 리버스 ETL을 하고 또 뭔가 생성이 됩니다. 돌고 도는 요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을 만한 부분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셨을 만한 최적화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올리는 내용들 아마 이런 것들일 겁니다. 이제 최적화, 네트워크 단에서 최소한의 트래픽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컴퓨팅 리소스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I/O 오퍼레이션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옵티마이저를, 어떻게 하면 튜닝을. 근데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최적화를 이제 적용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션의 가장 앞단에서는 이제 수학을 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이야기, 그리고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깎는 이야기, 이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최적화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서 이걸 영어로 우리가 쓰면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옵티마이제이션의 어원이 뭐냐? 옵티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즈의 뜻은 이제 최고의 것을 만든다는 것인데, 그럼 최고의 것은 무엇이냐?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데이터 엔지니어가 바라보는 최적화는 이런 거예요. 최고의 것을 만드는 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바라보는 최적화는 또 다르고. 그러면 이 모든 거를 하나의 수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느냐? 수학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Continuous Optimization의 한정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F라고 하는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X라고 하는 도메인 안에서. 그런데 subject to 조건이 붙어요. 언제나 늘 우리는 조건들이 있죠. 서버 용량 이거 할게. 코어가, 네트워크가, 비용이 하는 조건들이 붙어요. 그러면은 어떤 것을 우리는 미니마이즈 할 것이냐, 어떤 조건 하에서 라는 것을 최적화 문제라고 우리는 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최적화 문제에서 문제를 바라보는데 이러한 그림들을 사실 여러분들께서 자주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기술을 선택해야 되고 뭐 이제 랜드스케이프 뭐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고 새로운 회사들이 무슨 기술이 고민들이 막 엄청나게 빠르게 무언가가 변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들이 눈 감고 내일 또 일어나면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또 새로운 무언가 오픈소스가 버릇이 되고 하겠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것입니다. 뭐 이런 뭐 시스템 디자인 그리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스타일 계속 발전해 나가고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계속 새로운 것들이 제안됩니다. 그런 와중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그 풀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우리는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약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어떻게 풀 것이냐.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통은 fx라고 하는 문제를 정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남들 내지는 누군가가 해라고 해서 라는 마음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문제를 마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는 문제를 이해하고 플랜을 세우고 플랜을 실행하고 그리고 나서 그 플랜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그 다음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업무를 하면서 마주했었던 문제는 이것이었어요.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하시는 분들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인데 정말로 이렇게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대규모의 데이터로부터 의사결정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주시고 그럼 저는 이렇게 봤어요. 대규모의 데이터 얼마나 크냐, 의사결정 뭘 결정하고 싶은데 유용한 정보 뭐가 유용한 정보지, 적시 얼마나 빨리 흐린 눈을 하고 보면은 이렇게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에 따른 이제 질문들이 이제 쭈루루루루 이제 따라오게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제 왜 이걸 하고 싶고, 현행은 어떻고, 이런 작업들을 통상 누가 하죠? PM 같은 분들이 하시죠. 제가 PM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현재 어떠한 형태인지까지 이제 분석을 해놓은 과정,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것들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조금 쉐어를 하고 여러분들의 해안 그리고 조언을 또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요구사항을 파봤을 때는 이랬어요. N개 지역에 N개의 KPI가 있어요. 각각 지역들에 담당하는 스테이크홀더들이 다 달라요. 심지어 법인도 달라요. 그리고 P개의 스테이크홀더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일반적으로 무언가 정보를 제공하는 대시보드를 구성하고 싶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찾아봤어요. 지금 가장 이제 추상화를 해놓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사용자 로그가 이제 발생하면 로그에 데이터 레이크단에 이제 쌓이고 얘네들을 한 번 존재를 한 애들이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가고 웨어하우스에서 뭔가 존재를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만 들어가고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히 들어가고 태블로라든지 기타 등등 슈퍼셋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 라이프 사이클 내지는 이 흐름들이 있어요. 근데 이 흐름을 지금은 한 개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개 지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파이프라인이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n개 지역으로 하고 싶어요. n개 지역이라고 해서 이 n개 지역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제 로그가 생성이 되는가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파악을 하기 이전에 이제 문제들을 이제 열심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지?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현행은 어떻지? 기존에 활용하는 코드나 시각화 도구는 어떻지? 그러니까 지역별로 어떤 정보가 수집되고 있고 이 로그들을 어느 회사든 무한정 쌓아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TTL은 얼마까지 보존되지? 지금 보존되어 있는 데이터는 얼마나지? 근데 이거 파이프라인이 중간에 터져가지고 프로세싱 안 되는 애들도 있잖아. 백필이 필요하지 않나? 요구사항 구체화하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하지? 라는 것들을 고민합니다. 또 비즈니스 측면은 PK의 스테이크홀더가 있어요. 이들의 주요 관심사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발표 주제에 있었던 이제 지역들을 말씀드리면 일본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일본의 스테이크홀더는 뭐에 관심이 있고 대만의 스테이크홀더는 뭐가 관심이 있고 태국은 인도네시아는 미국은 얘기가 다 달라요. 그리고 사실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있지만 사실상 어떠한 지역의 서비스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보게 되는 화면도 다르고 서비스도 다르고 모듈도 다르고 그에 따라서 제공되는 머신러닝과 관련된 어떠한 시스템도 다 다릅니다. 그럼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각 지역별 비즈니스 전략이나 목표는 KPI 프레임워크는 근데 KPI가 정의는 되어 있나? 수식으로? 있을까? 이런 것들을 방금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이러했어요. 이제 기반 데이터를 봤을 때 이제 X1개의 스키마가 있었고 이 X1개의 스키마에는 이제 여러 개의 파티션이 있는데 하루에 300테라 이상 쌓입니다. 그리고 한번 프로세싱을 해서 이제 또 몇 개의 스키마 안에 이제 몇 개의 파티션으로 집어넣고 이제 30테라 정도 쌓입니다. 한번 프로세싱을 했어요. 기반은 이제 하드브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스파크 SQL과 이제 에어플로우 그리고 프레스토 등등을 이용해서 프로세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한번 이제 또 처리돼서 데이터 마트로 들어가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하루에 5테라 정도 매일 쌓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플러스가 붙지 않은 거 3개의 시각화 도구가 있었어요. 다행이죠. 3개밖에 없어요.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근데 시각화 도구에서 도구는 3개이지만 이 도구 안에서 문서들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죠. 태블로만 하더라도 통합 문서를 N개 만들 수 있고 스프레드만 하더라도 대시보드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그 대시보드 하나들마다 데이터 소스나 데이터 원본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이전에 있었는가? 없죠. 이제부터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100개가 넘는 시각화 문서가 있었고 이거를 통폐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대표적인 예시 하나만 가져왔어요. 아마 아파치 아틀라스라든지 또한 종류의 이제 하드 에코 시스템들을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렌즈 다이어그램이라는 것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RDB를 쓰시는 경우에는 이제 ERD를 그린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이 있죠. 로그란이 있습니다. 한번 프로세싱을 합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있죠. 웨어하우스에서 한 번 더 프로세싱을 해서 데이터 마트를 만들어요. 만든 걸 토대로 해서 대시보드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이 매일 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에요. 그런데 잘 보면 여기에서 여기로 갔다가 얘가 얘로 가는데 얘도 또 요걸 또 참여하는 이런 이상한 관계도 있고 어떠한 로그단에서 그냥 로그에서 그냥 바로 처리하면 되는데 뭔가 다시 이렇게 거쳤다가 이제 바로 처리하지 않고 이게 다시 거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는 여기에서 데이터 원본이라든지 데이터 소스들을 지금 테이블 단위로 정리를 해서 데이터 마트에 적재를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 마트는 차라리 데이터가 적재가 되고 있는데 수박사가 까지가 안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파이프라인이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2023년 4월 달에 멈춰 있어요.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에서도 이슈가 있네요. 이런 문제점들을 언제 발견하게 되느냐?
이 그림을 그리기까지의 수많은 여정들이 있었고 수많은 여정들에는 뭐 이런 뭐 이제 숫자로 이제 간략하게나마 요약한 무언가들이 있죠. 근데 이런 다이어그램이나 이런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에 대한 관리 내지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이거를 이렇게 그리지 않은 이상 어떠한 파이프라인단에서 어떠한 데이터가 유실되고 있는지 어디가 안 돌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고요. 마찬가지로 어떠한 데이터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KPI를 연산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명료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구성하고 있는 전략들은 어떤 것이냐면 레이어드를 나눕니다. L0 여기까지 L1, L2 나누어서 레이어 단으로 이제 스키마 그리고 테이블들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지금 이렇게 레이어 단위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겠다 라고 하면 각 레이어 단위로 우리는 조금씩 다른 기준들을 할 수 있어요. 로그에는 로그에 적절한 기준들, 예를 들어서 어떠한 형태로 적재하는 것이 나을지, 어떻게 압축을 할지, 어떠한 DTL은 어떻게 살려둘지 같은 것들을 추이를 볼 수 있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 단으로 이제 프로세싱이 되는 것, 여기 이제 흐림 엉덩하게 보이지만 왠지 에어플로우인 것 같죠? 에어플로우에서 얘를 돌릴지 아니면은 그냥 서버 단에서 돌릴지 L1에서 발생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저희는 생각해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그렇게 이제 변동이 엄청나게 크진 않아요. 로그 설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다이나믹하게 바뀌진 않으니까. 그러면 KPI, 이 비즈니스 단으로 보는 여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임원진, 경영진들이 보는 단위죠. 여기로 갈수록 이제 엔지니어 내지는 이제 컴퓨터, 터미널과 싸우는 분들이 이제 많아요. 그럼 여기까지 이어지는 요 흐름에서 요것들을 구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여기는 좀 더 가벼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 하이브 같은 걸 쓰기가 사실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러면 요 레이어 단에서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들을 고민을 할 때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스케일러블하고 마찬가지로 KPI나 이런 것들이 새로이 생성되더라도 적재할 수 있고 백피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술들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문제를 조금씩 더 쪼개서 더 잘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에서는 아이스버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각 레이어 단으로 기술 스택들을 구성을 하고 여기에서는 태블러라든지 슈퍼셋 등을 이용해서 시각화를 하고 차트들, 대시보드들을 각 지역 단위로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들을 보면은 요구사항들이 있었고 요구사항을 분석했고 이제 설계를 하고 구현하는 단계 여기까지였어요. 대시보드 개수 그 전에 이제 100개가 넘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20개로 줄여놨습니다. 실행 시간 하나의 배치 여기서 요 하나의 이제 화살표 하나하나가 이제 배치잡으로 처리가 되는데 하나의 배치잡이 처리되는데 1시간 넘게 걸리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이 경우는 이제 한 배치당 이제 10분 미만으로 줄여버렸죠. 여러 가지 고난의 행군을 하였어요. KP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여기 이제 비즈니스 단으로 중요한 거 KPI를 수정할 수 있냐, 추가할 수 있냐. 그리고 KPI도 시기에 따라서 측정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코드랑 똑같아요. KPI도 버전 1이 있고 버전 2가 있습니다. 버전 3가 있어요. 마치 코드 같아요.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빼필할 수 있냐? 기존에는 못하죠. 근데 그거를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failures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프라인들이 얼마나 자주 터지는가. 그냥 주 3회 이상 터졌어요. 왜냐면 지금 엄청나게 복잡했고 얘네들의 의존성이라든지 얘가 돌아야지 다음에 얘도 돌 수 있고 얘가 돌아야지 얘가 돌 수 있는데 얘가 먼저 돌아버리면은 이제 뻥나는 거죠. 그럼 사람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태가 있었는데 주 3회 정도 발생했었어요. 주 3회에서 4회. 근데 지금 지금까지는 월 3회 미만으로 고친 이후에는 아직까지는 이슈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고자 하는 바들은 또 이렇습니다. 그래서 테라폼을 사용을 하면서 얻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요.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은 데이터 분석가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은 DB에서 쿼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비지, 오늘의 액티브 뷰, 오늘의 뭐 이번 달의 MAU, 이번 달에 뭐 중요한 뭐 로열 요청 이런 것들을 구합니다.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기에 따라서 그 비즈니스 전략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그런 것들 또한 유연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측정해야 이 비즈니스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잘 나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 인디케이터를 코드로서 관리할 수 있겠는가? 가능하겠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좀 더 최적화할 수 있겠는가?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던 애들을 좀 더 풀어놨는데 걔네들을 좀 더 단순화하고 좀 더 추상화시킬 수 있겠는가? 가능하겠다.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들을 인간이 아니라 이제 뭔가 이슈가 생긴다면 자동으로 백피를 수행하고 자동으로 태그들이 다시 로그들을 배도할 수 있겠는가? 가능하다. 라이브 데이터 스택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지금은 조금 힘들겠다. 그래서 정리를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단에서 맨 처음 말씀드렸던 건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의사결정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적시하고 싶다.가 이제 저희가 주로 마주하게 되는 문제들이었고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하면서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들까지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 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했고 여기까지 제 발표입니다.